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근무하는 이수정 교수입니다. 오늘 평택시민인문학대학에 강의를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로 사실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눌 그런 이제 시간들이 많지 않은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실은 컨텐츠의 형태로 강의를 하게 돼서 그나마도 일단은 굉장히 다행이다.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호기심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이제 제작을 해서 배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제목을 선택한 주제는 지금 범죄 왜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를 저에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대다수의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는 도대체 범행 동기가 뭐냐,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그리고는 그 다음 질문은 대부분 이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질문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오늘의 강의는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를 묻는 강의가 아니고 범죄가 왜 발생하지 않는가를 묻는 이제 강의이다 보니 아마도 제목이 상식적인 궁금증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경위를 설명하면서 범죄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만큼 귀한 일인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한번 해보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인문학 이론은 물론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회과학적인 그런 이제 이론들에는 다음과 같은 어떤 정리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범죄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주 옛날에는 범죄라는 것은 살인이나 성폭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해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설명이 안 되는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비교적 오랜 전통 끝에 이제 생존을 하게 된 설명론 중에 하나는 초자연적인, 이런 어차피 설명이 잘 되지 않으니까 뭔가 신비주의적인,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중세까지는 이런 이론들이 팽배했었고요. 그러나 오늘날도 이렇게 신비주의적 설명을 하는 입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단 집단 안에서 이제 본인들의 구성원 중에 이제 어떤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어떤 특이한 그런 신비주의적 설명을 들이대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신이 악마가 들려서 내지는 어떤 나쁜 영혼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자신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어떤 불법적인, 그들의 이제 집단 내에서는 불법적인 그런 이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지금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세까지 이런 종류의 이제 설명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설명론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중세 기독교의 이제 어떤 입장도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인간의 행동을 모두 어떤 신적 영역에서 설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컨대 인간이 이성주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그 뭐 예를 들자면 살인 사건이다 또는 성폭력 사건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종류의 범죄를 일반 보통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지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런 종류의 이제 행위를 하게 되면 뭐 악령이 들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소위 퇴마 비슷한 이제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대안이라고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대책이라는 게 천차만별 다른 방식으로 찾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세 이전에는 극단적인 이제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한다는 이유로 뭐 예를 들자면 악령이 들렸기 때문에 동굴에 갖다 가둔다거나 이런 종류의 일들을 형벌이라는 형태로 제공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이 현대법적인 형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와 같은 이제 어떤 신비주의적 설명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아예 격리시설에다가 평생 동안 못 나오게 수용을 한다거나 또는 다 같이 비난을 하는 행위, 예를 들자면 뭐 다 같이 무슨 돌팔매질을 해서 소위 이제 마녀 사냥식의 그런 화형까지도 이제 집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형벌로서 집행되던 것들이 이제 중세까지 이어져 온 그 사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세로 예컨대 근대가 들어서면서 그럼 모두 사라졌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이제 믿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당 부분 이제 그 이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날도 일종의 범죄나 자기네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이제 어떤 종교 집단 내에서의 행위를 척결할 목적으로 퇴마식 비슷한 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도 뭐 여러 건씩 예를 들자면 집단 폭행을 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가끔 이제 뭐 굉장히 좀 특이한 종교 집단에서 소수 종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뭐 일부 알려진 사건은 예를 들자면 이제 피지라는 그 어떤 조그만 나라까지 자신들의 신도를 모두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생활을 하는 집단 생활을 하는 어떤 이제 종교 단체는 소위 자기네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를 한 그런 구성원들에게 지금 타작마당 같은 이제 소위 타작마당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집단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런 종류의 행위를 하다가 사람이 이제 사망하고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유를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믿는 소위 불법행위, 용인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악마적 어떤 행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과학적인 이유를 찾기보다는 굉장히 좀 신비주의적 접근을 해서 그것을 척결하기 위한 집단적인 대안으로 뭐 소위 이제 화형이나 또는 집단 폭행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타작 마당이나 이런 것들을 대책이라고 선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체형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날에 이제 그 처벌의 형태 중에 체형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싱가포르이다 그러면은 뭐 오늘날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리가 미국으로 송환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있다가 결국은 송환하지 않기로 했죠. 손정우 같은 경우에. 그런데 만약에 싱가포르 같으면은 그런 종류의 일을 저지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유인을 해다가 성폭행을 하고 동영상을 찍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돈을 받고 팔고 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행위를 했다. 그러면 싱가포르 같으면은 틀림없이 체형의 대상이 될 겁니다. 체형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인간을 이성주의적으로 이제 바라보기보다는 굉장히 응보주의적, 징벌적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이제 형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사례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상당히 그 어떤 설명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주로 범죄의 그
이유로 드는 이런 믿음으로부터 사실 출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신비주의적인 원인이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다 같이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에 다 같이 마주서서 싸우자라는 차원에서 무슨 뭐 집단 폭행이나 아니면 화형이나 이런 끔찍한 이제 형벌들을 도입을 했는데 그 끝에 사실은 교수형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 끝에 채형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형벌의 형태가 굉장히 반인륜적인 우리가 흔히 끔찍한 범죄를 반인륜적이라고 하지만 이런 이제 형벌도 사실 회복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생명의 가치에 반하는 이제 형벌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끔찍한 형벌들이 지금 범죄의 원인을 영적이나 초자연적인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그와 같은 이제 공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끔찍한 형벌,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형벌 이런 것들을 저지르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걸 온 천하에다가 맹위를 떨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제 끔찍한 형벌들을 도입을 하고 그걸 대책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이제 시절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근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자연주의적 설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생물학의 가장 대표적이죠. 키 작은 콩은 어떻게 발생을 하고 키 큰 이제 그런 이제 그 식물들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예컨대 유전자라는 게 있고 그 윗세대의 유전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면 그것이 유전이 돼서 아랫세대는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게 된다. 그런 종류의 굉장히 자연 과학적인 그런 이제 설명과 학문 분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근대 들어서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1800년대에 들어서면은 지금 형벌의 형태도 굉장히 바뀌고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입장들도 굉장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그 무엇에 의해 가지고 끔찍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예를 들자면 그것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중세까지 굉장히 많은 척박한 이제 처우에 놓여 있던 사람들은 조현병 환자들, 정신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까지는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격리된 어떤 동굴 이런 데 가면은 보통 형벌의 형태로 또는 이제 치료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주로 격리 수용이 돼 있던 사람들은 정신병 환자들과 사실은 살인범이나 그런 이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구분 없이 수용돼 있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보면서 어떤 이제 법학자가 이건 정말 인간이 사실은 이렇게 형벌을 받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 이르러서 오늘날의 자유를 박탈하는 현대적 의미의 어떤 형벌의 형태가 이제 등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벌의 형태는 딱 한 가지뿐이 없고 그 형벌의 형태가 결국은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기간으로 사실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 재판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이제 댓글을 다는 것이 양형이 이제 적절하냐, 손정우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결국에는 1년 반밖에 이제 자유를 박탈하지 못했는데 손정우가 이제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은 미국 시민은 미국 법에 따라 가지고 5년에서 15년까지도 이제 금고형을 이제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징역형을 선고를 받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단순히 다운을 받고 소지했다는 이유로 15년인데 이 손정우란 친구는 사이트를 운영한 데다가 그것을 팔아먹고 돈을 벌기도 한 데다가 사람들을 협박하고 유인해가지고 성착취물까지 만든 그 사람이 만든 성착취물 중에는 6개월짜리 아동을 성폭행을 하는 이런 이제 동영상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손정우를 미국에다가 송환을 하지 않겠다라는 며칠 전의 판결을 보면서 전 세계가 격분하고 있다, 여론이.
그런 이제 해외 뭐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형벌의 형태, 예컨대 어디는 15년 동안 자유를 박탈하고 어디는 1년 반 동안 자유를 박탈하는 이런 형벌이 대체 왜 나왔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그야말로 사소한 걸 저질러도 예를 들자면 뭐 여성이 뭐 바람을 폈다, 간통을 했다 이러면은 지금도 사실은 중동 지역에선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돌팔매질을 당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형벌을 준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언젠가는 그와 같은 이제 형벌로 영원히 못 돌아오게 어디 동굴에다 가두는 것부터 뭐 화형식부터 또는 뭐 교수형부터 가장 참혹한 여러 가지 이제 형벌들을 다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인간이 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결국은 근대 사회에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계몽주의가 등장하는 것과 이런 모든 현대적인 어떤 뭐 사회적인 제도의 변화는 굉장히 뭐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많이 유행했던 게 이성주의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실은 신비주의적으로 뭐 초자연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대로 생물학이나 또는 화학이나 이런 것들처럼 자연과학처럼 인간도 결국은 이성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키 큰 콩의 뭐 밑에서 키 큰 콩이 탄생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유전적 소양이라는 과학적인 이제 어떤 뭐 이유가 있고 그 이제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간 행위의 영역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다. 그리고 동물과 뭐 또는 뭐 식물, 동물 모든 생명체와 인간이 다른 그런 이유는 인간에게 고등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루소가 이제 주장했던 것은 그것을 결국은 계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는 계몽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교육의 기회를 모든 이제 그 뭐 그때까지는 이제 신분 사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에도 뭐 신분의 격차 없이 교육을 광범위하게 이제 넓혀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런 이제 그 대학도 결국은 시민대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울 권리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입장들이 사실 계몽주의와 함께 탄생했다. 왜? 모든 인간들은 다 동등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이라는 게 그 전 시대에는 사실은 사회의 가장 상류층의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뭐 엘리트 계층 소수에게만 독점되는 것이 사실 교육의 기회였던 거죠. 그리고는 나머지 이제 보통 시민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계층들은 교육에서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게 사실은 이성주의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끝에 이제 사실은 형벌의 형태도 결국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이제 인권 침해적인 뭐 손가락 도둑질을 하면 손가락을 자르고 무슨 뭐 간통을 하면 어떤 뭐 성적으로 불구를 만들고 이런 형태의 형벌은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형벌을 집행할 때도 뭐 베케리아 같은 이런 이제 그 법학자들은 일종의 그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한 어떤 사회적인 해악에 비해서 형벌의 형태도 비교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빵을 한 개 훔쳤는데 손가락을 잘라버리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앞으로 손가락이 있을 때에 사회적인 활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은 전부 다 손실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코스트가 만약에 이 사람이 빵값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심하게 불균형하면은 이것도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적정한 수준, 그렇기 때문에 자유형이 어떠한 채용보다도 적절히 잘 우리가 그 운영만 하면 적절한 수준에서 예컨대 범죄를 저질러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범죄를 저질러서 잃은 코스트 정도를 조금 더 높이 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코스트가 발생을 하는 것을 뭐 염두에 둔다면
당장 빵을 하나 훔치는 것보다 나가서 노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일이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존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사실은 이성주의인 것이고, 그래서 그 이성주의적 합리론이 지금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여기 보면 고전주의 범죄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시절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고 인간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자르거나 목을 매달거나 또는 불을 질러서 다 태워 버릴 필요가 없이 적정한 수준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하면 그럼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이런 형벌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 정도 시점에는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그런 이제 그 주장이었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의 연구자들이 보니까 굉장히 클래식한 이제 어떤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그거를 클래식한 그런 이제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면 고전주의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음악이나 예술에서 나오는 고전주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이제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보면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성을 활용하면 우리가 굳이 무슨 화형식이나 교수형이나 이런 끔찍한 이제 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이 예를 들자면 양형에 나오는 그 기간만으로도 아동 음란물을 봐서 15년 정도를 살게 하는 형벌을 집행하는 나라라면 사실 15년을 깜빵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동 음란물을 그냥 안 보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런 종류의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그런 이제 철학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전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나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범행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머릿속에 고민을 한다는 거죠. 고민을 할 거라는 거죠. 내가 이 이제 도끼를 내리쳐서 사람을 이제 죽이는 이 순간에도 도끼를 내리칠지 아니면은 도끼를 내리치지 말고 잠깐 참을지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 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근간이 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합리적 사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고전적인 입장이다. 이 입장은 고스란히 사법제도 안에 그대로 물려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양형론은 기본적으로는 이성주의의 근간을 두고 있다. 이성주의적 합리론의 근간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벌의 수위를 우리가 맨날 조정을 하느라고 이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는 맨날 고민을 하죠. 그래서 금년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들려고 상반기에 만들려고 회의를 소집을 했었어요. 연초부터. 그래서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를 마구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이 포르노그래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의 내용을 보니까 이 포르노그래피는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고 그것도 상업적으로 제작된 합의하에 제작된 그런 음란물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가 현재 진행형인 이런 이제 어떤 과정 중에 부산물이다 보니까 이것을 전통적인 포르노그래피라고 부르는 것조차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해자가 실존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여러 명의 이제 집단 가해자들이 결국은 주문 생산하는 게 오늘날의 성착취물이다 보니까 이것은 포르노그래피하고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양형위원회에서 판사들이 이제 양형 기준을 정하려고 하다가 범죄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게 자기네들의 상식 속에서 기존에 이제 보통 보면 양형 기준을 정할 때 기존의 판례들을 토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불법 촬영물들에 대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던 판례, 어떤 이제 징역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평균적으로 산출을 해가지고 그럼 요거보다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이자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합의를 해가지고 양형 기준이라는 걸 정하는데 지금 이들이 가진 자료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사건들에 나오는 포르노그래피는 지금 현재 발생하는 N번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성착취물하고는 완전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우리가 지금에서는 안 되겠고 연말까지 기다리자 해가지고 사실은 의사결정을 못하고 양형 기준에 대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발굴 기간이 필요하다 하여 결국은 의사결정을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연말이 돼야 디지털 성범죄에 어느 정도는 표준화된 양형 기준이라는 게 나올 텐데 지금 당장 손정우만 하더라도 지금 너무나 사회적인 이
그 다양한 토론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론사회, 뭐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손정우의 1년 반이라는 형량은 자유박탈 기간은 너무나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입장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기존의 판례에 아무리 참고해도 지금 답을 얻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연말까지 연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과정을 볼 때 오늘날의 사법제도에서는 굉장히 여전히 클래식한 그런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박사방을 운영을 해가지고 얻은 어떤 범죄 수익이 있다면 그런 이제 범죄 수익보다 조금 더 높은 코스트가 발생하는 자유를 박탈해서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적 손실이 만약에 범죄 수익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발생하도록 우리가 조절을 하면 아마도 굉장히 합리적 수준에서의 양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전제를 하는 게 굉장히 클래식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정말 그만큼 클래식하게 이성주의자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문제는 정말 그렇게 이성적이냐가 문제예요. 뭐 만약에 진짜 이성적이다 그러면 지금 아동 성범죄는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동 성범죄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너무나 형량이 높아져 가지고 심지어는 아이를 강간하게 되면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8년도에는 뭐 조두순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를 그 당시에는 사실은 형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조두순도 사실은 처음에는 길게 형이 나오지 않았는데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비난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형이 15년까지 이제 부과가 됐는데 문제는 음주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해가지고 감형을 받아가지고 12년을 살고 금년도 이제 겨울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 겨울에 조두순은 나오지만 그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그럼 회복이 돼야지 가해자의 처벌이 종료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됐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이제 어떤 뭐 장애적 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두순이 지금 이번 겨울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가 아주 지금 격분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 설명으로서는 해명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들을 이제 점점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클래식한 그런 이제 형사 정책, 뭐 클래식한 형사 정책적 철학에 따라 가지고 집행하는 모든 사법적인 어떤 결정들이 그게 적합하냐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뭐 다 똑같이 궁금증을 느끼는 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 거예요. 이미 클래식한 이제 어떤 형사 정책의 기조가 그 탄생을 한 근대부터 이미 인간이 그렇게 이성주의고 합리주의자들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여기는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이제 실증주의 범죄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롬브로조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그래서 뭐 사법제도 내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합리론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굳이 뭐 끔찍한 체형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구금 기간만으로 합리적인 형벌의 수위를 얼마든지 이제 정할 수가 있다 하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합리론자들이 뭐 굉장히 팽배한 그게 결국은 근대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아마도 롬브로조는 그런 종류의 전문 지식은 없었겠지만 롬브로조가 이제 의사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궁금증을 느꼈을 걸로 추정이 돼요. 인간이 대체 왜 범죄를 저지르느냐 하는 것을 이 롬브로조가 오늘날의 이제 실증주의 범죄학의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범죄자를 연구를 최초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직접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최초의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지. 그 전까지는 범죄를 굉장히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위론적으로 범죄는 나쁜 거다. 그래서 어째야 된다. 범죄는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주의적인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악령이 씌인 거라고 우리가 취급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것들은 검증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롬브로저는 그런 모든 이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이제 이론들, 뭐 믿음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래, 내가 유럽의 모든 그 격리된 뭐 깊숙한 동굴에 있는 그 끔찍한 살인범들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만나보고 그 만나서 대체 걔네들이 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건지 내가 직접 관찰해가지고 나는 이제 궁금증을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비교적 굉장히 이제 외과 의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정도 시점에는 이제 중세와 근대가 맞물리는 1800년대 말 이 정도 시점에는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의료 행위를 하면 굉장히 큰 부를 축적을 할 수 있었답니다. 뭐가 있었겠어요, 의료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외과 수술 정도를 하는 사람은 뭐 귀족 못지않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복한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뭐 윤택해져서 이런 연구를 한 건지 아닌지는 아마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에는 이제 더 이상 뭐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이제 학문적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년을 자기가 이제 장년층이 된 이후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사실은 격리 수용시설에 있는 살인범들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많은 자들이 살인이란 왜 발생하느냐, 중세까지는 아마 악령이 들려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을 것이고 중세 이후에 이성주의가 도래하자 이성주의자들은 클래식하게 결국은 형벌이 약해서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엄중한 형벌, 예컨대 사형을 집행하면 아마 사형이 두려워서 살인사건은 벌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성주의적인 클래식할 그런 이제 철학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슨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사형 집행을 부활시켜라 막 이렇게 됐다 많은 댓글을 이제 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사형 제도를 부활시킨다고 그럼 살인 사건이 중단될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그 순간에 우리나라의 사형이 다시 재집행이 되기 시작했나?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과연 그렇게 고민을 하는 순간이 인간의 그 머릿속에 있을까? 그게 이제 알 수가 없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그게 이제 실증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롬브로조가 사실은 그런 살인범들을 실제로 가가지고 걔네들이 도대체 이렇게 끔찍한 형벌들이 있는데 대체 이상한 짓을 왜 했는지를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흉악범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롬브로조가 연구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돼요. 롬브로조는 이제 이태리어를 할 수 있었고 영어를 할 수 있었는데 이태리어나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유럽의 여러 동굴들에 수용돼 있는 그런 끔찍한 흉악범들이 사실은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뭐 소수민족 많고 빈곤층 많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자들 많고 더군다나 장애인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자들의 장애인들의 또는 뭐 사회적인 계층이 너무 바닥이어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더군다나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당초에는 물어보려고 갔는데 롬브로조가 대화가 안 되니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자기가 뭐를 했느냐 가서 만날 때마다 그 이제 대상자가 무슨 짓을 해서 동굴에 평생 수용이라는 처분을 받게 됐는지 하는 것들과 함께 그 사람의 외관상의 특징을 다 노트에다 한 페이지씩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케이스 노트 같은 게 이제 생긴 거죠. 뭐 아무래도 의사니까 그런 것들은 작성하는 게 굉장히 훈련이 많이 돼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평생 동안 모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가장 세상에서 흉악한 사람들의 외관상의 특징이 요약돼가지고 결론으로 맺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외관상의 특징이 뭐냐? 그게 사실은 이제 롬브로조가 관찰한 내용
인데 그게 어쩌면은 실증주의적 진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뭐 체격은 굉장히 근육질로 골격이 장대하고 그리고는 이제 뼈의 구조가 뭐 좀 특이하다. 뭐 예를 들자면 턱뼈가 발달하고 무슨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뭐 이런 데다가 입술이 두툼하고 피부는 거칠거칠하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외관상의 특징으로 이들이 가진 공통점. 남자는 여자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여자는 남자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유럽의 학계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전 세계에 유례 없이 그 당시로는 이런 종류의 흉악범들의 공통점을 실증주의적으로 관찰해가지고 남긴 기록물이 없다 보니까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의학계에 관심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전달이 이제 그 된 범죄학의 이제 아버지로서 그 이론이 이제 오늘날까지 받아들여졌는데 과학자들이 뒤늦게 뭐 100년, 200년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관찰을 실제로 해보니까 그 많은 과학자들이 검증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뭐 이렇게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이 진짜 살인범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몸에 털이 많은 사람들이 살인범이 되는지 안 되는지, 피부가 거칠거칠한 사람들이 살인범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찰을 막 하고 보니까 오늘날은 밝혀진 사실이 뭐냐. 롬브로조가 주장했던 그 발견한 과학적 진실이라는 거는 다 거짓이다. 하나도 입증이 안 된다 하는 게 오늘날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정말 허송세월한 거 아니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뭐 오늘날에 이제 좀 더 최근에 뭐 그 범죄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틀린 그 과학적인 사실 인 거는 맞는데 틀린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해서 폐기될 이론이 절대 아니다. 왜냐? 그 사람이 정말 맨 처음으로 범죄자를 직접 연구해서 범죄의 원인을 캐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실증주의적 시도를 한 사람은 그전까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양형 기준을 마련할 때도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이제 특징을 아시겠지만 범죄자와 대화를 해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재판부가 살인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어떤 양형 판단을 했는지가 자료가 되는 거지 연쇄살인범들과 대면을 해가지고 니네들이 어떻게 하면 연쇄살인을 안 저지를래 하고 물어봐가지고서는 양형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형사사법제도는 어떻게 보면 실증주의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가 이제 답인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 굉장히 많은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실증주의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성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친고죄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범죄가 안 되던 시절이 있었죠. 나영희 사건 때부터 그게 사실은 친고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는데 2008년도 이전까지는 2008년이면 얼마 뭐 되지도 않았어요. 길거리를 가다가 골목길에서 밤늦은 시간에 성폭행을 당해도 그게 자동적으로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오늘날의 가정폭력 사건처럼 경찰서에 가가지고 가해자를 특정한 다음에 그 가해자를 고소를 해야만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춘재가 80년대부터 연쇄살인을 강간살인 그전에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죠. 그렇게 해도 걔가 사실은 이제 수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일단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군지 알아야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춘재는 밤늦은 시간에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뭐 슬쩍 강간만 하고는 담 넘어 도망가던 그런 범행 수법을 가진 놈이다 보니까 성폭행은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피해자들이. 그러면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암만 해봤자 자동적으로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안 됐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건 내가 누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는지를 알아야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친고죄의 핵심 개념이죠. 고소를 하시면 사건이 되지만 고소를 안 하시면 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고죄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나 많은 여성 단체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날은 폐지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만 신고하면 이제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이제는 하죠. 강도 피해나 성폭력 피해나 이 수사를 해야 되는 책임은 모두 피해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는 그렇지가 아직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경찰에다 신고를 해도 경찰이 원래는
음란물이 올라온, 성착취물이 올라온 모든 인터넷 사이트들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음란물이 텔레그램에 얼만큼 올라오는지를 수사를 했어야만 했는데, 문제는 수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해외에 서버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네가 다 조사를 해갖고 와라 라는 의무를, 사실은 의무 아닌 의무를,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원래는 경찰이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수사가 어려우니까 피해자들이 결국은 다 자기 음란물이 어디에 떠돌아다니는지 다 저장을 해가지고 밤새 찾아가지고 그거를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금 사건화가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지원부터 수사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래서 이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센터를 마련해서 이제 여성인권 진흥원에서 이제 그 센터를 두고 지원을 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가정폭력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동학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원래 모든 국민들이 다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사건화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어요. 수사는 하는데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진짜 고소하실래요? 이렇게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맞을 때는 죽을 것 같으니까 신고를 해놓고도 좀 이제 고소가 진행이 안 되도록 남편이 어떻게든 방해질을 하고 싶으면 폭행을 한 이후에도 뭐 사과를 하고 손으로 싹싹 빌고 선물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건을 물타기 해가지고 결국은 가정폭력 사건도 사건화가 잘 안 되고, 아동학대도 원래는 온 국민이 다 신고를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동이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과연 부모를 신고할 수 있느냐, 무지하게 어렵죠. 아이들이 뭐 9살짜리 뭐 8살짜리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학대 치사 된 애들이 나이가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님이 집에 계신데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경찰에 가서 우리 부모가 나를 죽도록 때려요라고 신고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알아가지고 뭐 신고를 해야 될 사안인지를 이제 판단해서 결국 신고를 해야 범죄 사건화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배타적인 가족주의를 갖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이다 보니까 남의 집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제 그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뭐 윗집, 아랫집, 옆집, 앞집, 뒷집에서 사실 비명소리가 좀 밤늦게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나도 신고 잘 안 하죠. 당장 저도 별로 신고 안 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러니 누굴 탓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인간이 이성주의자들이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증주의적으로 가서 관찰하지 않으면 한 나라의 형사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가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증주의 범죄학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이 실증주의 범죄학 안에 아까 롬브로조라는 사람이 포함된 그런 원인론들을 우리가 생물학적인 원인, 생물 뭐 어떤 유전적인 어떤 취약성이 범죄의 유발 요인이 된다. 뭐 생긴 게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한동안은 그와 같은 생물학적인 범죄학이 꽤 유행을 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까지는, 1차 대전 이전까지는 그 생물학이라는 게 진짜 꽃을 많이 피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관상의 특징, 뭐 키 큰 아이들은 키 큰 부모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게 이제 대부분 뭐 어떻게 보면 유전자 또는 진화론, 이런 이제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대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범죄도 뭐 부모가 전과자면 아이가 전과자가 될 개연성이 몇 %냐, 또는 뭐 쌍둥이가 한쪽이 살인범이 되면 다른 한쪽이 같이 흉악범이 될 퍼센티지는 일치율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연구들을 막 하고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런 연구들이 한편으로 있었는데, 그런 것들만 있느냐? 아니다. 그게 이제 생물학적인 유전자 구조보다는 인간의 이제 거기서 산출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더 문제다. 예컨대 똑같은 부모 밑에도 사실은 이제 어떤 뭐 후천적인 뭐 예를 들자면 자녀 차별로 인해 가지고 차별을 많이 받은 그런 이제 쪽은 굉장히 좀 성격적인 문제를 안게 되고, 그런 이제 어떤 특이성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한다. 똑같은 유전자 구조라도 개인차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 범죄의 원인이 되는 이제 그 요인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많이 타당하다라고 살아남은 게 한 2가지 내지는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심리적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이제 지능이에요. 지능. 인간의 지능은 꼭 생물학적 구조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플러스 알파가 틀림없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능이라는 것은 범죄 유발 요인 중에 오늘날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소년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지능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지능이 지적 장애인들만큼 떨어지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IQ가 한 50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범죄를 성공하기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아요. 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평균 지능이 100이라면 범죄자들, 특히 상습범들의 지능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는 뭐 전 세계 유례 없이 옛날과 지금과 아무 관계없이 발견되는 진실인데 IQ가 보통 한 70에서 한 80 정도가 가장 많은 레인지를 형성한다는 거죠. 이 7, 80대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등한 추론을 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이득을 취하면은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10년 후에 나한테 어떤 식으로 그 결과가 오고 20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들 추론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라는 충동은 있지만 그 형벌의 예견된 뭐 어떤 그 부작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장의 인내심을 발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고등한 어떤 추론 능력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지적 장애인들만큼 지능이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그 레인지가 어떤 정도냐? 그걸 우리가 경계선 지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경계선 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주요 재범 요인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위험 요인이다라고 불리는 심리적 요인 중에 하나는 성격이에요. 성격이 인간들이 가진 성격이 진짜 다양한데 그 성격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타인에 대한 동정심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기 때문에 타인을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행위들을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간들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인간들인데 이 사이코패스는 사실은 정신병하고 달라요. 정신병은 사이코시스라고 얘기하는 이 정신병적인 증상은 현실 판단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떤 장애인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될 정도로 현실 판단 능력에 손상이 오는데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 현실을 너무 잘 판단해. 뭐까지를 하면 검거가 되고 뭐부터는 검거가 안 될 것이니까 내가 현장을 어떻게 훼손을 해야 나는 도주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완전 범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 능력이 아주 월등한데 문제는 그렇게 월등한 판단 능력에 비해서 문제는 피해자도 인격체고 피해자가 숨을 거두면서 고통을 느낄 것이고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면서 모멸감을 느낄 것이고 다시는 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을 내가 지금 저지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사이코패스들은 지능은 무지하게 월등하게 판단 능력이 뛰어난데 문제는 감정 부분에서는 걔네들은 감정이 또 손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이코패스가 그럼 왜 탄생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서구의 학자들은 이제 유전적 소양 때문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게 유전적인 소양으로 출현하는 것들이다라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오늘날은 굉장히 많이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다시 생물학으로 컴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는데 뭐 사이코패스들의 이제 브레인 펑션을 보면은 브레인 펑션 상의 어떤 손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유전적 소양이 굉장히 깊은 손상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어떤 특정 부위를 포착을 하거든요. 그 특정 부위가 이제 소위 이제 편도체라는 부위인데 이 편도체가 사실은 공감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서를 느껴야 되는데 뭐 공포나 뭐 어떤 상대가 피해자가 느끼는 이런 이제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프라이머리한 이모션에서 잘 감정이 경험이 안 되는 어떤 유전적 소양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롬브로조가 1800년대 말에 생물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검증이 안 돼갖고 생물학적인 연구들이 다 폐기 처분이 됐는데 오늘날 과학이 마구마구 발달하다 보니까 뒤늦게 2020년, 2000년대 이후에는 생물학이 모두 컴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롬브로조가 생각했던 그 껍데기 생물학이 아니고 외관상의 특징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인간의 대뇌, 피질에 사실은 모든 궁금증이 다 거기에 뭐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해석될 수 있다. 뭐 지금 얘기하는 부위, 편도체라는 부위는 대뇌 피질의 바로 밑에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아동도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들도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잘 되는 애들이 있고 액티베이션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어릴 때는 ADHD처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내지는 반항성 장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비행을 마구 이제 일삼는데 그러면 품행장애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컨덕트 디스오더가 됐다가 어른이 되면은 걔네들이 이제 엔타이 소셜한 뭐 사이코패스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롬브로조의 실증주의적 접근이라는 게 오늘날은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이제 어떤 뭐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한무대기의 이론들이 있고요. 그리고나 한편으로는 또 좀 입장을 달리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학입니다. 사회학은 사실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학문 분야 중에서 가장 꽃을 피운 학문 분야가 바로 사회학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를 거시적인 관점으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2020년대 결국에는 이제 2010년대부터 사회학이 결국에는 사양길로 접어들어요. 왜냐? 이게 이제 점점 개인 위주의 그 과학적인 사실들이 많이 발견이 될수록 사실은 예를 들자면 DNA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뇌과학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설명되는 비중이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범죄학에서도 사회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범죄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원인은 그건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도둑질을 한다. 배가 고프면 도둑질을 한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명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연구를 정말 실증주의자들은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빈곤층들이 그럼 다 도둑질을 하는지 하는 것을 관찰을 해보니까 빈곤층 중에 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경제적인 공공함이 있고 당장의 니즈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럼 왜 도둑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해명할 길이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학이라는 건 굉장히 거실론적인 접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론들이 다 거실론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론들이 굉장히 단순한 스트럭처를 지녔어요. 뭐 어떤 이론은 빈부의 격차만 가지고 뭐 어떤 그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고 또는 어떤 이론들은 소외 뭐 인간의 이제 소외만으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외로 범죄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소외로 자살도 설명하고 인간의 이제 어떤 뭐 탈산업화의 어떤 뭐 그런 이제 산업화로 인한 부작용 끝에 이제 소외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회 병리가 다 이 인간들이 뭐 여러 가지 자본 구조로부터 산업 구조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들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럼 도둑질을 하느냐? 그게 또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과도한 일반화, 과도한 단순화된 이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디테일한 학문을 실증주의적 학문을 하면 할수록 이게 맞지 않다, 잘 안 맞는다 하는 입장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좀 그 위축이 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범죄학이라고 하면 자고로 사회학적인 거시론들이 지배적인 이론들이다. 다만 그 중에 이제 제가 굉장히 그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앞에 사설이 길었어요. 이 트래비스 헐시라는 사람은 사회학자이면서 동시에 심리학자이기도 해요. 심리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사회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고전적인 입장은 인간을 바라보는 굉장히 클래식한 입장들은 대부분 인간은 이성주의적 합리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전제 자체가 달라요. 이 헐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비행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그럼 인간은 뭐 비행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 비이성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그 전제는 어디서 왔느냐? 이게 사실은 다 프로이디언,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온 내용이랑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사회학적인 용어로 탈바꿈 시켜놓은 거지 사실은 인간은 비이성적인 무의식에 의해서 행동에 모두 지배받는다. 그리고 그 무의식적인 본능은 성적 본능으로 꽉 차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전제했던 프로이드의 이론을 좀 더 사회학적인 용어로 바꾸어 놨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50년대부터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통제 이론이라는 거를 등장을 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범죄를 왜 저지르느냐? 인간은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비이성적이니까. 프로이드도 원래부터 인간은 누구나 성적인 욕망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 성적 욕망을 적절히 억제해주는 슈퍼이고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으면 결국은 생겨 먹은 대로 짐승처럼 아무 데서나 성폭행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던 입장하고는 굉장히 입장이 다르다. 전제 자체가 다르다. 인간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인간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동시에 비행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성악설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혹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성악설이 아니에요. 선하냐 악하냐를 따질 수가 없는 노릇이지. 누가 저기 본능적인 욕망 중심적인 이런 이제 개들을 보면서 반려견을 보면서 너는 착하냐 나쁘냐를 우리가 따져요? 안 따지지. 그냥 본능설인 거예요. 인간은 짐승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인간이 짐승과 같은 그런 본능적 선택은 애당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그런 모듈이 원래 인간의 기본 모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 세상에 탄생했을 때 어떻게 생겨 먹었나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배설의 욕구도 아무 데서나 충족시켜야 되고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뭐 수저를 쓸 수 있기를 해요. 뭐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싸고 그리고는 성적인 욕구를 느끼면 아무 데서나 성행위를 하고 그게 결국에는 짐승이나 인간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모든 전제가 180도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죠. 만약에 인간이 진짜 이성적이라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성적인 판단 끝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대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인간이 만약에 이성적이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성적이지 않은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들을 좀 더 억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구축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전자발찌예요. 성범죄자에게만 채우지만 그러나 일단은 이제 통제를 하는 가장 구체적 대안으로 좋은 사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통제를 내면화를 하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통제를 내면화해요. 왜 내면화하냐?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싸게 태어났는데 결국에는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싸게 부모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기저귀를 그냥 차고 살면은 너무 편해요. 아무 데서나 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성에 반하는 훈련을 받는 게 뭐냐? 그게 배변 훈련이에요. 진짜 불편하죠. 진짜 힘들어요. 실제로 아이들 배변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저도 이제 2명을 배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힘들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애하고도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이게 여기서만 쌓아야 된다라는 걸 가리키는 게 그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무 때나 먹던 애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생겨먹은 본성적 모습을 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그게 바로 사회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까를 설명하는 거는 굳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인간 범죄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애당초부터. 그런데 인간이 그러면 범죄를 왜 안 저지르는지를 우리가 관찰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집에서 아무 데서나 싸지 못하게 배변 훈련을 24시간 일거수일투족 관리를 하면서 결국은 아이들 변기통에다가 거기 앉아서 이제 배변을 하도록 이렇게 보상도 하고 처벌도 하고 이런 종류의 그 노력들을
만약에 범죄자에게 뒤늦게라도 집행할 수 있으면 아마 교화가 될 것이요. 그리고는 이제 뭐 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사회화 교육을 엄격하게 시켜야 될 것이요. 그러지 않는 동안은 비행을 저지르는 건 진짜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 아니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를 하죠. 그래서 이건 되는 행동, 이건 안 되는 행동. 그래서 내적 통제감을 느껴요. 저도 이제 뭐 오면서도 이거는 해도 되는 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빨간불에서는 늦어도 달리면 안 되는 거. 뭐 빨간불이 나오면 무조건 서야 되는 거. 인간에게는 질주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죠? 달리던 거 그냥 확 달리고 싶지만 신호등이 빨갛게 되면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모든 이제 나의 본능적인 욕망은 억제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브레이크를 안 밟고 확 질주해서 간다. 그게 바로 불법행위와 진배가 없다는 거죠. 그게 원래 인간이 생겨먹은 모습이 그 모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면화가 되면은 브레이크를 내가 알아서 밟는데, 문제는 가끔 브레이크를 못 밟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외제적인 통제력이라도 발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교도소에 수감을 시키는 것도 외제적인 통제인 거고, 밖에 놔두면 이춘재처럼 아무데나 담 넘어 들어가 성폭행할 게 너무 뻔하니까. 그리고는 외제적인 통제 중에 가장 단적인 사례가 전자발찌다. 네가 너 스스로 통제를 못하니까 발찌라도 차고 보호관찰관들에 의해 가지고 관리감독이라도 받아라 하는 게 그게 외제적인 통제의 사례다. 그렇게 해야만 범죄가 억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헐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통제의 원리가 있는데, 뭐 애착도 통제에 좋은 메커니즘을 발휘할 수가 있고, 뭐 커미트먼트를 많이 시키는 것도 이것도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고, 뭐 인볼브먼트를 또 많이 시키는 것도 이것도 통제 방안이고, 뭐 내면화된 신념 체계로 갖게 만드는 것도, 뭐 예를 들자면 종교인이다. 그러면은 너무나 강력한 종교적 신념이 범죄는 생각지도 못하게, 성폭력은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성범죄를 저지르는 종교인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이제 통제의 시스템이다. 그리고는 이런 것에 의해서 본능을 스스로 억제하게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사회학자가 했는데, 오늘날은 거기서 더 한 발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이제 뇌를 연구를 하고 봤더니 뇌에 실제로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전두엽에 통제 기능을 발휘하는 부위가 있더라는 거지. 실제로 사람들의 뇌를 단층 촬영을 해보니까, 이제 펑션을 연구를 하고 보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사이코패스의 브레인이다. 그럼 사이코패스는 요쪽이 액티베이션이 잘 안 돼서, 여기가 액티베이션이 돼야 프리프론탈이 같이 액티베이션을 해요. 상대가 내가 잔혹행위를 함으로 해가지고 느끼는 공포 반응을 막 보이면은 그게 나에게도 불쾌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잔혹행위를 하는 걸 멈춰야 되겠다 하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지. 그런데 그 막 고통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고 막 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이게 나한테 공포로 입력이 안 되면은, 이 사람이 공포를 느끼네 하고 내가 공감을 못 하면은, 그러면은 굳이 프리프론탈에서 이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명령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사실들에 의해서 오늘날은 인간의 거의 대부분의 행위들이 지금 이런 브레인 펑션에 의해서 설명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헐시의 이론들이 지금은 뇌과학에 의해서 사실은 실제적인 실증적인 근거들로서 이제 밝혀지다 보니까 다시 바이올로지가 이제 다시 컴백하는 이제 시대가 됐다. 그리고는 이 바이올로지는 옛날 그 생물학과는 달리 이거는 거의 휴먼 브레인에 대한 심리학과 바이올로지가 합쳐진 뇌과학으로서 지금 이 범죄 행위들도 이제 설명이 된다. 이게 이제 진실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대책이 뭐냐? 이게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브레인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게 결국에는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진짜 얽히고 설킨 이런 뉴런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온몸에 다 뉴런이 있지만 신경계에 뉴런 다발들이 집중돼 있고, 그 신경계에서 가장 이제 뉴런 다발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게 그게 이제 덩어리로 있는 뇌 브레인이죠.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은 뉴런들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뉴런과 오른쪽에 있는 뉴런은 생긴 모습이 달라요. 왼쪽에 있는 뉴런은 꼬랑지가 별로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뉴런들은 꼬랑지가 길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결국에는 고등한 정신작용을 하는 뉴런들이에요. 원래 태어났을 때, 어릴 때는 뉴런들이 굉장히 꼬랑지가 없이 짤막짤막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고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러면 이제 뉴런들이 영양이 좋아야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영양도 좋은 영양을 공급받고 이러면은 뉴런들이 꼬랑지가 덴드라이트가 막 길어지는 이런 이제 그 방식으로 발달을 하고 그것들이 옹기종기 마구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그게 이제 대뇌 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원래는 이렇게 발달해야 되는 이런 꼬랑지가 길어지는 일들을 가장 방해질을 하고 싶다. 한번 이거를 못하게 이렇게 못 크게 해보고 싶다. 그럼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영양실조를 만들면 이렇게 돼요. 아이들을 학대하고 밥을 안 주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또 한 가지는 영양실조뿐만 아니라 학대를 하잖아요. 학대를 하면 뉴런들이 자라지 못해요. 브레인 펑션이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비행 청소년이 되는 식으로 생각이 없는 구성원들로 키우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안이 뭐냐. 대안은 격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격리를 하면 뉴런들이 클 수가 없어요. 왜? 뉴런들은 서로 인터랙션을 해야 뉴런들이 꼬랑지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영양 성분과 함께. 영양을 많이 공급을 해주고. 그런데 격리를 시켜가지고 실제로 그 실험들은 다양한 실험들이 있어요. 심팬지로 하는 실험도 있고 이제 쥐로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쥐로 실험을 해보니까 어디 있더라? 아, 여기는 없네. 쥐로 실험을 해보니까 쥐들이 사실은 쥐의 브레인에 뉴런들이 크지를 못해요. 혼자 고립시켜서 키우면은. 근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인터랙션을 막 하면서 자기의 충동도 조절하고 억제하고 막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면 시킬수록 뉴런들이 아주 좋은 모양으로 꼬랑지가 긴 그런 이제 뉴런들로 크더라 하는 거는 뭐 이미 실증적인 생물학적 연구들, 동물학적인 연구들에서 이미 다 밝혀진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토대로 봤을 때 격리는 답이 아니다. 엄벌주의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들은 원래는 다 비행성을 타고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비행성을 타고 나니까 문제는 그 비행성을 어떻게 억제를 시키느냐 하는 게 핵심이라서 범죄를 왜 안 저지르느냐 하면 그 억제력 때문에 안 저지르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을 사회화를 시키는 교육기관에 어떻게든 1년이라도 더 붙어 있게 하고 교육기관은 어떻게든 비행 청소년을 다 껴안고 있어야 되고 이들을 격리되게 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가 학대하고 아이를 골방에다 가둬놨으면 교육기관은 가서 아이들을 찾아와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아이들은 결국은 이 브레인이 정상 발달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뭐냐? 그게 20대 초반까지만 발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회화를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제한된 기간 동안 그러면 엄벌해라. 그래가지고서는 아이들을 갖다 교도소에다가 구금시켜 놓고 이러면은 점점 더 사태가 악화되는 인물로 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안이 엄벌주의가 대안이 될 수 없다. 고전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엄벌하면 인간들이 코스트를 두려워해서 저절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인간을 너무 얕잡아본 주장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인간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데 문제는 그 복잡함의 근저에는 생각보다 또 굉장히 생물학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사회화를 시킬 거냐 하는 그 대안을 찾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이제 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경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한두 개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뭐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손 들고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수님 그러면 네. 그 사이코패스에 대한 범죄학 기준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연구를 하시거나 그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연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코패스가 누구인지를 이제 찾아내는 연구 그 도구들, 기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실제로 교도소 안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자감독 대상자를 선별할 때도 사이코패스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위 이상이 되면 전자발찌에 일단 착용 대상자로 고려하라. 이런 종류의 의견서를 써가지고 이제 검사한테 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판정을 하는 기준은 외국에서 개발된 게 우리나라에도 도입돼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연구가 지금 진행되는 게 있느냐? 그런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연구지만 저희 그 학교에서도 이제 저는 신경심리학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같은 동료 중에 신경심리학을 하는 선생님 계세요. 그분은 이제 ERP라고 해서 뇌파가 유발뇌파하고 자발뇌파가 있어요. 그 자발뇌파 말고 유발뇌파가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하는 뇌파인데 그 뇌파를 가지고 실제로 사이코패스 연구를 하는 그 아웃풋들이 지금 제 옆에 그 실험실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연구는 이제 미국 연구고 이거는 펑셔널 MRI를 이용한 연구예요. 펑셔널 MRI는 병원 아니면 사실 저 기자재는 워낙 비싸가지고 사실 일반 학교에서는 설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펑셔널 MRI가 있으면 우리도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경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제 뇌파기기 정도로밖에는 연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펑셔널 MRI 연구고 실제로 지금 어떤 자극을 보여줘요. 아까 제가 사이코패스의 제일 큰 문제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를 못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고통을 느끼는 표정, 뭐 공포 표정 이런 것들을 포착을 못하는 게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을 포착한 연구 결과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사이코패스 브레인은 지금 이런 종류의 자극을 줬을 때, 표정 자극을 줬을 때 지금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안 일어난다. 얘네들은 타인의 고통, 나아가서 피해자의 고통에 반응 안 한다. 머릿속이.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브레인 펑션의 손상이 생긴 이유가 뭐냐. 이거는 사실은 지능하고 관계가 없는 부위예요. 지능은 주로 전두엽 기능이에요. 그래서 전두엽 기능은 뭐 다들 이제 상관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요렇게 일반인들이 이제 그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얘네들은 액티베이션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어디냐면 이게 이제 이쪽 부위, 측두엽 안쪽에 있는 편도체하고 그 편도체의 앞쪽 부분에 이제 프리프론탈의 아래쪽 부위, 올비터 프론탈이라고 얘기하는 그쪽은 액티베이션이 잘 안 돼요. 그거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고 그런 연유를 한 가지 유전에서 찾는 입장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연구자들은 유전적인 특징을 별로 연구를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단일 민족이고 거의 유전자 구조가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민족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 동일성이 너무 높은 그 연구 환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학대나 이런 쪽으로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학대를 받고 성장한 아이들의 브레인 펑션은 굉장히 손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유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뭐 뇌에 어떤 구조적인 어떤 특이성이 있는 건 아닌데 뭐 후천적으로 손상이 발달하는 이런 이제 형태 때문에 사이코패스로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이 지배적이죠. 예. 좋은 질문이에요. 또 얘기하세요. 그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뇌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뭐 복수심이나 아니면 네. 그 살인에 대한 유의를 즐긴다거나 그런 경우도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해서 느끼는 유희라는 거는 살인을 해서 느끼는 공포나 불쾌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이코패식한 사람들만 유희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유희가 우리가 얘기하는 유희는 아닌 거지. 이 사이코패스들, 예를 들자면 이춘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심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여 자극 추구의 현상으로 남에게 가해 행위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너무 일상이 지루하고 스트레스가 오히려 지루한 일상을 얘네들은 참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극을 이제 밤마다 자극을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극을 쫓아다니는 끝에 이제 성폭행도 해보니까 이것도 나름 재밌고 그리고는 결국은 인명피해를 내보니까 경찰이 쫓지 않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시신에다가 이상한 잔혹행위를 하면 그게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심화가 돼가는 거라서
만약에 그런 잔혹행위를 하는 데서 오는 뭔가 피드백이 있다라고 느끼면은 그거는 정상 레인지를 현저히 벗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러움이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걸 못 느끼니까. 근데 복수심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복수심은 훨씬 더 합리적, 삐뚤어졌지만 합리적 이유로 복수심을 이제 범죄의 형태로 구현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자신을 버린 애인에 가서 해코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복수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사이코패스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물론 그런 종류의 복수심도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어떤 사고 방식에서 오죠. 가부장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거나 성인지가 굉장히 잘못 형성돼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별이라는 거를 마치 본인의 명예를 더럽힌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수심을 이제 느끼는 굉장히 잘못된 메커니즘이 돼 있죠. 이별은 그냥 이별인데 이별을 과하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자존심을 마구 거기다가 끌어넣어가지고서는 깊게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기질적으로 애당초에 뭔가 디스펑션이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약간 다를 수는 있죠. 예. 좋은 지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다 한 가지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다. 예를 들자면 빈부 격차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여름마다 하는 질문이 있어요. 화풀이,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충동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요. 이게 온도가 높아지고 불쾌 지수가 높아지고 그리고는 바깥에서 지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이러면은 야간에 우발 범죄 같은 게 많이 많아지거든요. 충돌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많은 기자들이 무조건 다 분노 조절의 실패 때문에 범죄가 저질러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죠. 분노 조절도 빈곤이 이유가 되는 것처럼 기저에는 그런 게 있겠죠.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틀림없이 있죠. 그런데 모든 게 그러면 빈곤으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빈곤하다고 다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분노를 느낀다고 다 그러면 다 분노 조절을 못해서 폭력 행위가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화해서 설명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런데 다양한 이유를 실증주의 학자들이 했듯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 이유를 파지 않으면 대책은 다 골로 가는 대책인 거예요. 다 맞지 않는 거지. 예를 들자면 아동학대를 했는데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성격장애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장애를 어떻게든 분리시키든지 아이로부터 분리시키든지 아니면은 처벌을 하든지 무슨 어떤 사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다 아동복지법으로 전부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가 사라질 거다. 그래서 아동수당도 주고 출산장려금도 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지금 10년 전보다 아동이 있다 하여 경제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서비스는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복지 서비스는. 그 액수만큼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동 살인이 10년 전에는 5건, 6건 이랬다고. 그런데 작년도에 43건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동 복지 수당을 마구 쏟아부으면 아이들을 잘 키울 것 같잖아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애들이 왜 더 많이 부모에 의해서 죽을까? 수당도 더 많이 받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현장을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뭐가 문제인지 아동학대 가해자들 중에서도 예컨대 어떤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일종의 도구화해서 화풀이성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은 아이들로부터 무조건 분리를 시켜서 교도소를 보내든지 해버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또 그 숭고한 가족주의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자라야 돼 이런 막연한 믿음으로 거기다가 돈만 때려 부으면은 뭔가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격 파탄자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가 맞지가 않는 이제
그 괴리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롬브로저처럼 내가 롬브로저 이론은 다 틀렸다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선택한 방법론은 저는 굉장히 존중해요. 실제로 가서 보지 않으면 그럼 절대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이게 사실은 답인 거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뭐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할까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 시민인문학대학에 와가지고 강의했던 모든 이제 시간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